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 미사일 방어체계 침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유엔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뒤가 다른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론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북한은 9월 하순경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또다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북한 내에선 최근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일단 두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한 사람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첫 번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의회 조사국입니다. 일단 스티븐 비건 대표는 5일 날 그 미시건 대학에서 특강을 했어요. 모교였나 봐요. 자, 거기서 키신저 전 장관이 한 말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키신저 장관이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지역 내에서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키신저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꺼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핵무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막 날아다니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다면 아마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지역 사람들은 핵무장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 의회 조사국인데요. 6일 날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미국의 전술 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만약에 동맹국들이 믿지 못한다면 아마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즉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에서 이렇게 동시에 핵무장론이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 압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협상이.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도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빨리 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이런 식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단순히 북한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북핵 위협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도 나중에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까지 핵무장론이 막 나올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는 중국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북한도 핵무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만약에 대만까지도 만약에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식의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비건은 앞으로 1년 안에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한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 걸 네. 보면 분명히 북한 직접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한반도 전략 또는 대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 정말 안 된다면 진지하게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에 대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무장론을 미국이 진짜 허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핵을 갖는다는 게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전략입니까? 네, 그 해커 박사 같은 경우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예측한 건 이런 거예요. 2020년 적어도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20기,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소폭탄을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그걸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 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나 봐요. 이제 두 번째, 2017년 이미 뉴욕 타임즈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한국, 일본, 심지어 호주, 대만, 미얀마, 베트남,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때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북한이 만약에 ICBM으로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것이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워싱턴 DC까지 만약에 타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주저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도 결국 실패할 경우에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찬성론은 그런 거예요. 일단 국익 차원에서 핵무장이 만약에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아무래도 남한의 우호적인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면 NPT 체제라고 그러죠. 핵 개발을 하는 나라에 대한 국제 그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는 그런 거예요. 한국이 핵무장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핵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은 금지하고 북한의 핵은 금지하면서 그러면 한국의 핵은 용인한다? 이런 식으로 NPT 체제가 운영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 NPT 체제를 지키는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엔이 과연 그걸 용납하겠느냐? 쉽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찬반 양론이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론까지 들고 나온 건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유엔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5일 날 이제 반기 보고서,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골자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것. 그리고 평산 우라늄 정년 시설과 채굴장에도 계속 인력들이 투입되고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것. 경수로 건설 작업 계속되고 있고 방사화학 실험실도 활동이 감지된다는 것.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잇따라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도미사일 능력이 자꾸 진화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의 연료가 고체 연료입니다. 이 네. 고체 연료는 사실상 중장거리 미사일에 주로 쓰는 연료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이 그냥 단순히 단거리 미사일 능력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금 자꾸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탄도미사일의 보관, 은폐, 위장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감몰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양강도 회정리에 있는 지하 시설, 이 작업을 계속해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는 작업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이집트 등의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미사일 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주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이런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다기보다는 동시에 주장을 했죠. 북한 핵시설 일부가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을 계속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 사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뿐만 아니라 또 한 축에서는 이 대북 제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주장도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네, 있나요? 이것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4개월간 한 127차례
석탄 한 93만 톤을 지금 불법 수출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북한이 한 10여 차례 지금 해킹을 해가지고 한 860억 원 정도를 빼간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가운데 모네로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국계 같은 경우 해킹을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빼내는데 이것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있는 서버로 가상화폐가 지금 들어간 정황도 지금 포착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사이버 여러 가지 해킹 공격을 지금까지 통해서 현재 한 2조 4천억 원 우리 돈으로 달러로는 2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고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 무기 개발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제사회가 허용한 연 50만 배럴 정제유 이것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환적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이 지난해 11월 20일 벨라루스산 보드카 15,000병 이것을 이제 들여가려다가 적발이 됐고요. 지난 2월에는 러시아산 보드카 9만 병 정도를 밀수입하려다가 역시 압류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9월 하순경에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또 한 번의 불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일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9일 담화를 했는데 그런 거였죠. 9월 하순경. 이건 일단 시기를 제시한 거고요. 미국 측과 마주 앉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일단은 회담을 제안을 한 거고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시점은 9월 하순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죠.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약에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협상장에 나오라고 압박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즉각 반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지켜보자. 우리는 관계가 좋다. 이런 식의 역시 대응을 했는데 이건 뭐 사실상 북미 간의 대화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곧 열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북한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죠. 일단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식을 이제 미국 쪽에 자꾸 심어주는 이런 메시지. 미사일을 쏘면서. 그러면서 또 북한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니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서 와라. 네. 이런 메시지고요.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다면 이번 달에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생각을 바꾸고 나서 이번 달에 회담하자. 이런 식의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청진에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 NK 소식통이 전해왔는데요.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네, 함경북도 청진에서 데일리 NK에 제보해온 소식인데요. 3인 가족이 살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라남 도자기 공장 운전수. 근데 이제 이름만 걸어두고 휘발유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이것저것 팔아서 가게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던 부모가 늘 아이가 걱정이었는데 꽃제비가 장마당에 어느 날 돌아다니는 꽃제비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 놓고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사실상 돌보면서 그 아이랑 같이 놀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부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3대 유인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그려진 달력도 있었는데 그 달력을 막 가위로 오리고 막 이제 갈기갈기 이제 찢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같이 놀던 꽃제비 소년이 이 장면을 보고는 신고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보위부에. 그래서 이제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보니까 쓰레기통에 이제 부서진 초상화, 막 가위로 오려진 뭐 3대 유인 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쯤 보니까 당시에는 이민반장도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이제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사라진 가족이 최고 존엄 모독과 국가 전복 음모죄로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실수로 이렇게 일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인데요.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이 소식은 함경남도에 있는 요덕 수용소 소식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4인 가족인 것 같은데요. 수용소의 규칙 때문에 이제 이 4명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용소에 온 지 한 6개월쯤 됐던 시점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표창을 받는 경우는 그 대가로 이제 상을 받는 거죠.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 주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날 다음 날 근로 시간이 됐는데 가족들이 근로 장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4가족 모두가. 그래서 이제 수용소 관리원들이 집에 찾아갔는데 일가족 4명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 둘을 목 졸라서 먼저 죽이고 자기는 흉기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수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관리소 생활의 고통,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일가족 모두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하고요. 수용소 당국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가족의 시체는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보면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 대략 한 4개 정도 또는 4개에서 5개 정도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정부에 제안한 내용인데요. 관리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두 번째, 국제감시단이 수용소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에 중요한 의제로 포함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 당국과 협상하는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앞으로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북핵에 대응한 한일 핵무장론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밝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인권 문제까지 아직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 하루하루 방송을 하는 우리 국민통일방송에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하게 될 지금 한반도는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